네, 우리 48페이지 직업윤리와 관련된 OX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지요. 1번 칼뱅 얘기가 나오네요. 칼뱅은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본답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의 조건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부의 축적이 있어야지만 필요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일부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증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꼭 부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X. 정약용. 여러분, 정약용 선생님이 나오시게 되면 여기는 약간 청렴의 윤리와 관련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교의 관점의 입장과 실학의 관점, 유교와 그리고 유교 안에 있는 실학의 관점에서 정약용 선생님을 봐주시되, 굉장히 그냥 도덕적인 관점에서 좋은 어떤 바람직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시게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두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너무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생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떤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문 정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소하고 그 전략해야게 사는 거죠. 백성의 충성에 상응하는 조건적인 의무여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공직자는 백성이 충성을 하면 검약을 하고, 백성이 충성을 안 하면 안 하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교는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혜택과 정신적인 어떤 도덕성을 생각했을 때, 물질적인 혜택이 없어도 정신적인 도덕성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살신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살신성인, 자신의 몸을 죽이더라도 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한다면 백성의 어떤 충성에 상응하는 조건이 뒤따르지 않아도 반드시 도덕적인 어떤 공직자는 검약, 공직자에게 필요한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거죠. 조건적 의무가 아닌가, 그냥 의무인 거죠. X. 베버가 나오는데요. 베버 선생님도 그냥 칼뱅 선생님하고 거의 비슷하다, 칼뱅 선생님의 얘기를 뒤에서 저 자본주의의 성립과 관련돼서 설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칼뱅 선생님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선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했다. 금방 나왔듯이 구원의 수단, 조건 아니에요. 방법 아니에요. 구원의 어떤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수단이 부의 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4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마르크 선생님이 이렇게 딱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가 노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본가에게 착취만 당하고 강요되고 수동적인 노동만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지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노동자는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마르크 선생님이 아예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5번. 프리드먼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와 추구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신자유주의 계열의 프리드먼 선생님은 기업의 이윤 추구 외에 다른 사회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추구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6번. 프리드먼은 기업 활동의 본질은 정당한 이윤 추구의 극대화. 요거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냐, 이런 말들은
어떤 기업가든 다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이런 표현들은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7번 맹자 선생님은 맹자는 대인은 소인과 달리 모든 직업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본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생활에서는 대인과 소인이 나오면 요거는 맹자식 표현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인과 소인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현재까지 제출된 문제에서 본다면 대인과 소인이라고 하는 표현, 대장부라는 표현은 거의 맹자식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봐주신다면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건데, 일단 맹자 쌤에 있어서 대인은 노심자라고 부르고 소인은 노력자라고 부르죠. 노력자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모든 직업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노력자가 있고 노심자가 있어서 이 두 관계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맹자 선생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백성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육체 노동을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처럼 노동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거는 X, 모든 직업에 능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분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시고 계신 분이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번 마르크스는 분업에 대한 생산력 증대로 노동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 그래요. 여기 일단은요, 마르크스 입장에서 분업을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된다라고 하는 말은 합니다. 생산력이 증대된다. 그러나 생산력이 증대는 되지만 그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노동소외를 극복할 수 없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극복할 수 없다, 맞는 답입니다. 9번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에서는 못해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10번인가요? 네, 10번 칼뱅은 직업이 신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신의 목, 이 말은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하죠. 신의 부름받은 몫이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부름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번 칼뱅은 직업이 절제와 금욕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직분이다. 그렇죠. 요게 이제 청교도주의자들을 이제 베버 선생님이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신이 맡겨주신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영원히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가 이걸 관리하면서 청지기로서 맡아서 관리해라, 이렇게 주신 거니까 신의 어떤 소유물을 인간이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너무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선물로 주신 거기는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쓰고 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래서 절제와 금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12번 베버 입장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청교도입니다. 직업적인 성공이 구원의 징표다. 그렇죠. 구원의 수단 아니고 구원의 어떤 증거, 징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맞고요. 13번 순자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맹자와 순자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은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맹자와 순자는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교적인 맥락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지만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기 볼게요. 예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유교 사상가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보통 순자 선생님이 어떤 역할 분담, 직업적인 어떤 분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라고 알아두시고, 사실은 이런 표현을 맹자나 공자한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의미상으로는 통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표현은 순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14번에 맹자는 노력하는 자, 아까 노력자 얘기했죠?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노력하는 사람, 백성이고요. 이분들은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노심자인 통치자는 일반 백성에게 항산인 생계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치를 강조하시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시면 맹자 얘기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노력자, 노심자, 항산, 항심 얘기가 나와도 대체적으로는 맹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시죠. 15번. 마르크스는 분업이 노동자의 정신적인 능력을 쇠퇴하고 소외를 심화시킨다. 그렇죠. 분업이 부분 노동자로 노동자를 전락시키기 때문에 뭐 생산성은 증대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능력에서는 쇠퇴를 가져오게 되고 인간이 기계나 물질에 소외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16번 마르크스는 분업 노동을, 칼뱅은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본대요. 자, 여러분, 자본주의 발전을 긍정했냐 부정했냐라고 할 때 보시면 칼뱅은 소명의식을 통해서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이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이 표현을 이제 웨버 선생님이 하신 건데, 마르크스 선생님 입장에서도 분업을 통해서 노동이 많아졌으니까 생산력이 증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분업 노동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둘 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17번 칼뱅은 신의 소명으로부터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요. 신의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귀천이 없어요. 신이 주신 거니까 다 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번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없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잖아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업이 생기고 노동소외, 자본소외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19번 칼뱅은 직업생활에 충실함으로써 누구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직업생활에 충실한 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수단, 방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직업생활에 충실한 것은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직업생활에 충실한 거는 신이 주신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일 뿐이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 성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직업생활을 충실한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 주신 어떤 직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순서적으로 바뀌는 것이지 성서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X 되시겠습니다. 20번 칼뱅과 마르크스는 모두 직업생활의 경제적 대가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본대요. 이것도 참 일단 칼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업생활의 경제적인 대가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답니다. 여러분 직업 생활을 했을 때 경제적인 대가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대가가 누구는 월급을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직업 생활의 경제적 대가가 동등하게 주어질 수는 없겠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신의 어떤 역량을 얼마나 수행하는 그런 직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가 되는데 마르크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분배가 동등하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 선생님도 동등하게가 아니라, 물론 이제 동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균등, 동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근데 동등하게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마르크스에 있어서의 분배는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필요에 따른.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쌀이 집에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kg를 쌀을 가져갔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쌀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쌀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라서 정당하게 잘 분배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경제적인 대가의 기준만으로 따지면 누군가는 10kg, 누군가는 빵키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등하냐? 마르크스는 동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대가가 똑같으냐라고 봤을 때 마르크스는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차가 필요하면 차를 가져가는 거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가져가는 거고, 제가 이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도 동의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21번. 순자는 예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예에 맞게 사회적 분업 맞습니다. 혹은 능력에 맞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능력에 맞게. 이게 어떤 물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야기가 되지만, 기술, 스킬 이런 측면에서 능력도 이야기가 되지만, 이거 도덕성의 능력도 됩니다. 그래서 예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예와 능력 이런 표현이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순자 맞습니다. 22번. 순자는 군자가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순자 선생님도 어쨌든 유교 사상가기 때문에 도덕성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 군주도 도덕성이 있어야지만 바람직한 통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맹자 선생님은 노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노력자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네요. 통치하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24번 보겠습니다. 보겔과 에로우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색을 쓸게요. 보겔과 에로우는 사회적 책임,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죠. 이윤 창출 외에 다른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보시니까 기업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라는 말은 사회주의 원리가 아닌 원리, 자유시장 경제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경제는, 기업 경영은 마르크스가 아닌 경우에는 다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프리드먼이나 보겔이나 에로우 같은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해야 될 표현입니다. 그래서 24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25번. 보겔과 에로우의 입장에서 기업이 공익 증진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것도 아까 위에서 우리 6번에서 본 거죠. 기업의 본질은 정당한 이익 추구. 이 표현도 당연히 프리드먼도 본질적인 목적이 기업의 이익 추구라고 이야기했듯이, 보겔과 에로어도 기업의 이익 추구가 본질적인 목적인 거고,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거면 공공단체여야죠. 기업은 사적인 기업이거든요. 사적인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을 만들 때는 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만든 것이지 어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느냐, 그러면 프리드먼이 될 거고,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면서 공공의 이익 추구를 같이 가야 되느냐, 그러면 보겔과 에로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번은 X,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정약용 선생님은요,
정약용 선생님은 수령에게 도덕성과 직무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 유교사상가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성, 능력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27번 정약용과 맹자는 모두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정치. 그렇죠. 이거 민본 정치, 민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정약용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목민심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8번 마르크스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실현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원래는 노동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자본주의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라고 비판하고 계시죠. 29번 프리드먼은 기업에 경제적인 책임 외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프리드먼이 표현 자체를 주주에게 봉사하고 뭐 이런 식의 유일한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기업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윤 추구의 책임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책임 이외에 경제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이야기한다면 준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 원리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시면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경제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되는 그런 선지였어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30번 맹자는 공직의 설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역할 분담의 일환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직은 공적인 업무, 다시 이야기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업무를 통해서 백성들의 경제적인 안정인 항산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게 군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거죠.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 깊이 있게 안 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조금 고민이 되신다면 선지가 나와 있는 수능 제시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보시겠습니다. 맹자는 공직자가 세금을 납부한 국민에게 봉사로서 보답해야 된다. 여기 봉사라는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요. 어쨌든 맹자는 군주 같은 분들이 국민에게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되는 민본 정치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프리드먼은 기업들이 주주들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주와 소비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기업을 프리드먼은 왜 만든다고 했냐면 기업의 이윤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33번 보겔과 에로우는 기업의 본질이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라는 것에 프리드먼과 보겔과 에로우 모두는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플라톤은 통치자들은 그 어떤 사유재산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플라톤 이야기할 때 아셨지만 여러 계급이 존재를 하잖아요. 통치자, 방위자, 수호자,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는 계급은 통치자입니다. 근데 뭐 여기 그었더니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었더니 나와도 우리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과 플라톤 모두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의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된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유재산의 금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플라톤의 경우에는 통치자들, 다스리는 자들의 사유재산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맞고 정약용 쌤은 틀리기 때문에 모두가 아닌 거죠. 36번. 칼뱅은 부의 축적이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신이 부여해준 의무를 잘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직업을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부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거죠. 신이 주었으니까 신의 어떤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서 하는 것일 뿐이지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돈 버는 게 일종의 어떤 결과물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37번. 칼뱅은 직업은 신이 내린 명령이에요. 맞습니다. 소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신이 내린 명령이므로 귀천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신이 주신 거니까 귀천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정도에서는 귀천이 없는 걸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번.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협력하여 노동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르크스가 이미 정해놨어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자본가나 노동자를 착취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자본가가 있는 자본주의 사회라도 이 자본가 계급에 의한 착취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소외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는 반드시 몰락해야 한다라고 보죠. 39번. 손자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직분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직분은 덕과 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과 능력이에요. 이게 같이 간다. 이렇게 꼭 생각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40번. 마르크스와 맹자는 모두 경제적인 요인은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일단은 맹자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가질 수 없으니까 항산인 경제적인 요인이 항심인 도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마르크스 선생님은 경제적인 요인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르크스 선생님은 유물론을 주장하시는 거 사랑가거든요. 오로지 세상은 물질적인 것밖에 없다. 유물론을 주장하신 사상가라서 당연히 이 물질적인 요인이 도덕적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모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41번. 플라톤은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플라톤은 계층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계층이 다른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른 계층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닌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통치자는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방위자는 방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서 생산자가 통치자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자유가 없습니다. 42번. 공자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적인 국가가 실현된다라고 본답니다. 자, 일단은요, 역할 분담을 긍정을 하고 이상적인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 말이 중요해요. 요 말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은 역할이 분담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 국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말인데요. 역할만 잘 나누어져 있으면 이상 국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왕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이 있다고 해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잘이라고 하는 꾸준한 노력, 유교식으로 표현하면 수양, 이런 것들이 뒤따라 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X의 선지로 나와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43번 맹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의한 통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 말도 좀 기억해 주세요. 맹자 선생님이 백성을 위하는 민본주의를 지향한 건 맞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백성의 의한 통치라는 말은 by the people이라는 뜻으로서 백성이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뜻인데요. 맹자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통치자는 군주였죠. 군주. 백성이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4번 맹자는 통치자가 인의를 해치더라도 백성은 항상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의는 일종의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을 해치는 것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범위가 아니죠. 도덕성의 실현이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다가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인의를 해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은 군주가 도덕성을 해치는 군주라면 그 군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민본주의적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죠.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습니다. 45번 마르크스는 소외된 노동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를 일으킨다.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소외된 노동이 인간을 소외시킨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외된 노동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 소외 현상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46번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자본가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도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건 자본가이기 때문에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더 자본가에게 예속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마르크스 선생님은 아예 고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번 칼벤과 마르크스는 모두 노동의 본질은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라고 본답니다. 일단 마르크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마르크스는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노동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칼뱅 선생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동한다라고 하는 직업적인 어떤 역할은 잠재력의 실현이 아니라 신의 영광이죠. 신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잘못됐네요. 모두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플라톤은 다스리는 자의 임무는 다른 계층 구성원이 대행할 수 없다. 그렇죠.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계층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맞는 표현이네요. 49번 정약용 선생님은 수령은 검소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다. 그렇죠. 검소해야 된다. 검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 올바로 수행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순자는 인위적인 규범으로 일을 나누어야. 여러분 인위적인 규범이라는 말은 예라는 말입니다. 예를 기준으로 일을 나누는 것이 백성의 다툼이 사라지는 것, 공정한 것, 정당한 것.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51번 순자는 통치자가 백성의 덕과 능력에 따라 또 나오네요. 도덕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맡겨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52번 플라톤은
공익 실현을 위해서 모든 계층이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통치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는 계층은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모든 계층이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었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53번 플라톤은 각자가 본분에 맞는 탁월성. 여러분 탁월성이라는 말은 한 글자로 바꾸시면 덕입니다. 덕. 자기가 통치계급이면 지혜라고 하는 탁월성인 덕을 발휘해야 되고 수호계급이면 용기라고 하는 탁월성인 덕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탁월성을 각자가 다 잘 발휘해야 사회적인 덕인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53번 맞는 표현이고요. 54번 맹자는 성인이라면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중시한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는 항산이었죠. 항산. 그렇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의 항산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55번 맹자는 경제적인 안정이 백성에게 도덕적인 삶의 기반이 된다. 그렇죠. 항산이 있어야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백성이잖아요. 군주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백성에게 항산을 잘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6번 플라톤은 통치자는 조음 자체를 모범으로 삼아 다스려야 된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세계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보다 완벽한 이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그 세계를 이데아 세계라고 불렀고 통치자는 어쨌든 완벽한 이데아 세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이 이데아 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데아 세계를 모범으로 삼아서 모델로 삼아서 다른 말로 모방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이데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직업 생활과 청렴의 윤리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좀 OX를 정리해서 풀어보았는데요. 나온 대로 동서양의 직업 관련된 사상가, 특히 유교 사상가 중심의 동양 사상가와 서양의 사상가들을 좀 비교하는 문제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출제가 되었고, 이후에 이제 보겔과 에로우, 프리드먼과 같은 기업가의 윤리 등이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중심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상가들은 기존에 많이 했던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가들의 입장을 잘 정리만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보겔과 에로우, 프리드먼과 같은 어떤 기업의 윤리라든지 전문직 윤리, 공직자 윤리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도덕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상가들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 베이스를 잘 마련해 두시는 게 조금 더 문제를 푸는 데는 유리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